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스며든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절로 맑아진다. 인생을 흔히들 마라톤에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경우를 놓고 볼 때 인생은 장거리 장애물 넘기 시합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비유 같다. 마라톤도 42km 넘는 장거리를 달리는 시합이라 고되기는 하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니기에 가다가 발을 헛 넘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 체력이 고갈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60이 넘은 나이에 지나온 인생을 반추해 볼 때 나는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다. 어릴 때에는 어린 마음에 뭘 몰라서 넘어졌고 젊을 때에는 젊은 혈기 때문에 넘어졌다. 머릿속에 든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 혈기가 많이 누그러진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실족 있다가 일어서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좌판을 놓고 생선을 파셨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생선을 팔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일부러 옆길로 빙 돌아서 가곤 했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요 맨 채 생선을 다듬거나 손님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져 그 곁을 바로 지나가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 지금 그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 무척 부끄러워진다.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욱더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어려서 뭘 몰랐다는 말로는 나 자신이 쉽게 용서되지 않는다.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또래 친구도 많았기 때문이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길을 둘러가지 않고 어머니 곁으로 가서 일을 거들어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일을 마친 어머니가 좌판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길을 같이 걷고 싶다. 결혼 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아내에게 성실한 남편,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가 되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린다. 그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장애물이었다. 아이들이 보채거나 울 때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자장 우리 애가 울지 마라. 우리 애가 우리 약이 착한 아기 자장자장 우리 약이라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싶다. 지금도 장애물은 여전하다. 하지만 지난날에 비하면 그 비도 그리 높지 않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 후에도 쉽게 툭툭 털고 일어난다. 마음의 품이 조금 넓어진 다실. 태다 밥 먹은 후에 설거지도 너무도 귀찮고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여준 것에 대해 내가 이 정도 수고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장애물을 피한다. 아내와 이런저런 일로 여전히 다투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걷힌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절로 맑아진다. 내가 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민다. 예전에는 짧으면 사나흘, 길게는 일주일도 넘게 가던 차가운 마음이 지금은 반나절을 넘기지 않는다. 인생길의 장애물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인생길에서 만난 장애물의 간격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다. 그 간격을 최대한 넓힐수록 실족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인생의 고단함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저 지나가게 하라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길로 올린 8가지 열쇠의 말담 단사리 겸검 서단. 인생길에 도살하고 있는 각양의 장애물 사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자기물을 슬기롭고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한 삶은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과 맥이 같다. 법정 스님은 맑고 향기로운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간소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장애물 사이의 간격은 절로 넓어질 것이며 인생도 훨씬 덜 고단해진 것이다. 내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발견한 단순한 삶의 원칙은 지족, 불욕, 지지불태, 소사, 과욕, 견소포박이라는 4개의 사자성어로 간추려진다.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라. 인생 후반기 눈앞에 장애물이 얼른거리를 때의 금원을 속으로 항상 대면서 스스로를 다잡는다.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카토는 화려한 웅변술,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플루타코스 영웅전에서 가토가 진짜로 존경받은 이유는 그가 고향 마을에서 선주들의 풍습을 계승하며 소박한 식사를 기꺼워했고 간소한 의복과 작은 오두막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어떤 외딴 마을에 들어가 단순한 삶을 살면서 논리 철학 논고를 집필했으며 바리의 스피노자는 죽는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고한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간 것이다. 나도 인생의 만년을 이들처럼 단순하고 간소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지은 책이 그저 지나가게 하라. 이러기에 이 책은 삶에 대한 반성문이자 나에게 버팀목이 되는 도덕경이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모금의 생수가 되기를 바란다. 1.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완벽해진다 것 자체가 망상이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다른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쓸데없는 노력이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다. 인간으로 태어나 완벽한 신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야구에서 아무리 뛰어난 타자라도 10번에 7번은 아웃을 당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얘기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번 타석에서 아웃을 당해도 다음 타석에 또 들어설 수 있다. 그렇게 주어진 10타석 가운데 3타석에서 안타나 홈런을 치면 영웅이 되고 그러한 기록이 쌓이면 전술로 남는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10번 가운데 3번만 잘해도 된다. 그 정도면 인간으로서 음악 충분하다. 하지만 10번 다 잘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 나도 그랬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크고 고든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뛰어난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훌륭한 말은 조금 언해해 보인다. 도덕경 45장. 위대한 예술 작품들만 봐도 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문나리자는 미소와 눈썹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욱더 신비롭고 비너스는 양팔이 없어 오히려 균형이 맞는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미완성이라 더 매력적이다. 역사에서 우리가 영웅으로 기억하는 인물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음악 없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모두 하나 이상의 인간적인 흠이 있었다. 카이사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거꾸로 사람을 너무 믿지 못했다. 나폴레옹은 키가 무척 작았고 아랫 사람들에게 화를 잘했다. 현대 문명과 단절한 채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미시 교도들은 자신이 만드는 퀼트 제품에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천조각 하나를 넣는다고 한다. 한 제품은 성령만이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보드와 크라이슬러 전설적인 경영인 리 아이아코카는 자서전에서 자신은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확신만 있어도 실행에 옮겼다며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이야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류라고 말했다.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 어떤 일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다.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가지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다. 완벽은 최고의 자학이다. 예쁜 아기 코끼리가 앞을 지나가면 얼른 코끼리 등에 타야 한다. 조금 더 멋지고 큰 코끼리가 오면 타야지 하고 보내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다. 완벽한 딸 하나 없다.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타석에 들어간 타자가 다음 타석에서 더 좋은 안타를 치기 위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다보기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걷힌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있겠는가? 설사 안타를 못 친다 해도 자신에게 날아온 공에는 무조건 배트를 휘둘러야 한다. 많은 철학자 중에 내가 니체를 듣게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네.
채는 다음 기회를 노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도회장에 나가면 무조건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라고 말한다. 그렇게 현재 충실한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말한다. 예전에 나는 좀 더 연습해서 부끄럽지 않은 솜씨를 갖췄을 때 몸을 흔들어야 하고 남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몸을 흔든다. 그게 개다리준이 됐든 고고가 됐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인생은 실수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법이다. 이제는 조금 부족한 듯 느슨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그냥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뭐든 끄적거리다 보면 실마리가 나온다. 인생이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주어진 일을 무겁게 선택할 필요가 없다. 기다리다가 지치니 가볍게 순간순간에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좋다. 식물은 산책길에서 만나는 해는 할 일을 마치면 서산으로 넘어간다. 나도 그럴 것이다. 내게 주어진 소임을 마치면 언젠가 서산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때까지는 단순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고 소박하게. 느낌과 의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답게 살다가 지는 해를 따라 서산으로 넘어가고 싶다. 삶은 단순하게, 밥상은 소박하게. 19세기 말 미국에서 활약했던 자연주의 철학자 소로는 매사추세츠 콩고드 월든 호수가에서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에 주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소로가 이때의 경험을 쓴 월드는 내 인생 후반기 삶의 지침서가 되었다. 월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는 한 문장으로 약할 수 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이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제발 부탁할건데 당신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여라. 만 대신 5이나 6가지만 하는 게 좋다. 최대한 간소화하라. 하루에 3끼를 먹을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1끼만 먹어라. 가지 요리를 5가지인 해로 줄여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일들도 그러한 비율로 줄여라. 헬렌 이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도 서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다. 이 부부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자연의 법칙에 수습하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 역시 기껏해야 한 끼에 2-3가지 음식을 먹었을 뿐이다. 그렇게 먹고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걷힌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자가 계속해서 강하게 부탁하자 노자는 먼저 책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공자는 자신의 저서 2권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주저리 설명해 나갔다. 그러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번잡하지 요점만 말하시오. 사람의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자,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먼저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고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사는 집이 단축 야하듯이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결해야 한다. 대화의 신 레디킨즈 왕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은 역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말수를 줄이는 만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능의 신으로 불리는 신동엽과 유재석도 비슷하다. 2사람은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를 친다. 미하엘 엔데 소설 모모에 나오는 주인공. 모모가 이웃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잘 해결하는 비결도 말을 잘 듣는 것에 있다. 분쟁 당사자 2사람이 모모를 찾아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2사람은 저절로 화해한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도중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기치 않게 이를 꼬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처럼 확증 편향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겸손한 태도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이 세상의 평화에 더 많이 기여한다. 말은 각자 외딴 섬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다. 다리가 부실하면 서로 잘 오갈없듯이 말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려워진다. 품격이라는 단어에 쓰는 품자, 입구자 3개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않으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다. 텅 비어있기에 더 충만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없는 것을 보태는 것이다.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비우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하는 도와 덕도 마찬가지이다. 날마다 비워서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도와 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도는 꽃이고 덕은 그 꽃의 향기다. 날마다 더해서 맑고 청정한 도에 이르면 사람에게서도 연꽃처럼 은은한 향기가 난다. 주말에는 종종 아내와 함께 식물원 대신 한강변 생태 습지를 찾는데 가는 길목에 물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 조성된 공원길을 걷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좋아하는 곳은 센터 공원역 언덕에 있는 메타세카이아 길이다. 하늘을 향해 쭉 뻗어있는 큰 메타세카이아 나무들이 100여 미터 넘게 줄지어 있는 이 길은 그야말로 명소다. 그래서 녹음이 우거진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로 붐빈다. 하지만 나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이 길을 더 좋아한다. 촘촘 달린 바늘 같은 잎사귀들이 죄다 떨어져 나간 겨울철. 메타세와의 습기를 건너라는 왠지 모를 텅 빈 충만감이 젖어든다. 여름철 푸른 잎사귀로 덮여 있을 때에는 느끼지 못하는 충만감을 겨울철 나무 군상에 느끼는 것이다. 비어있어 더 충만하다는 도덕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본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텅 비어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온다. 도덕경 5장. 성성한 잎들을 모두 떨쳐 버리고 빈가지로 묵묵히 서 있는 겨울철의 메타세커야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삶에서 비울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인디언들은 12월을 침의 무소유의 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말끔히 비워내고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메타세코야 아메리카노 나무를 보면 왜 그들이 12월을 그렇게 부르는지 절로 알게 된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일은 자기 희생이며 사랑의 실천이다. 나뭇잎은 자신을 비워 나무를 가볍게 하고 그 대가로 이듬해 봄 새로운 생명을 는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고 씨앗이 삭지 않으면 곡식의 싹을 틔울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자연뿐 아니라 인공물에 그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비누는 물에 녹아 없어져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의 몸에 더러운 때를 씻어준다. 세간살이를 들여놓기 전에 텅 빈 방을 떠올리면 도자가 말하는 비움의 의미를 더 쉽게 깨닫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되게 비움이라는 빈 지갑부터 떠올린다.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에게 비움은 곧 결핍, 빈곤이다. 남편인 스콧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인 헬렌도 롬맛, 짠맛, 매운맛, 쓴맛의 5가지 맛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소유나 재물,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한 은유로 쓰였다. 우음도 같은 맥락이다. 원래는 궁상, 각치유의 5가지 기본 음료를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과유불급에 대한 도자식 표현인 셈이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을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쿠로스, 노자가 말하는 소박한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들이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다. 에피쿠로스는 결락이 모든 선의 시초의 근원이라자. 큰 기쁨보다는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의 삶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단순함이 능률을 더 높인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무척 단순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그냥 즐기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공자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을 남겼다. 요즘 내 삶은 무척 단조롭다. 아침 6시경에 일어나 교육방송에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청취하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주로 책을 읽는다. 영어 공부는 필요하기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루틴으로 선택했다. 독서와 집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일순간 재미삼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낙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음주와 골프가 가장 큰 낙이었는데 어느 날 술병과 스코어 카드는 갑으로 남길 수 없지만 져서는 갑보다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먹었다. 독서도 범위를 좁혔다. 과거에는 무조건 많이 읽었지만 요즘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제 책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삶을 천천히 여유롭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게 더 끌린다. 그렇게 범위를 좁혔다 보니 도덕경과 장자주역 등은 30번을 넘게 읽었다. 이 밖에 법정 스님이나 유시아 시인의 저서 돌스토이 전집 월든 에밀 같은 책들이 머리맡에 자주 머무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니어링 부부의 가르침대로 먹는 것도 단출한 집밥 위주다. 최근 허준의 동의보검을 읽은 후 니어링 부부의 조화로운 삶을 다시 읽어보니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많이 먹어 탈나는 경우는 있어도 적게 먹어 탈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허준의 음식 철학이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위주의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는 가르침 하나만 실천해도 큰 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담고 소박한 밥상은 최고의 보약이자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소로나 니어링 부부처럼 반드시 산속에 들어가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채 빈부의 격차와 생태의 파괴라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음악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바벨탑을 높이 쌓는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무모한 욕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씻는 채찍을 듣는 대신 언어를 교란했다. 서로 다른 언어 앞에서 결국 인간은 무너지고 와해됐다. 우리는 이처럼 언어의 과학 그 중요를 알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말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10세기 중국의 사상가였던 풍도는 이렇게 말했다. 3.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신체를 베는 칼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끼는 법,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그에 묻지 않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천빛은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도 말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공직 생활도 해보았다. 한때는 정당에 대변실금 쓰는 일도 많았다. 대변실금 전쟁터로 비유하자면 최전방 공격수와 같다. 말이라는 검으로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 대변의 실의 주된 임무다. 그러다 보니 본인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전국을 찌르는 논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지만 마음에 남은 빚은 그보다 훨씬 크고 오래 간다. 내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어떤 대권 주자가 출사표를 던지기 전 여론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간을 보기만 할 뿐 명확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충청 향후에 참석해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언급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그를 공격했다. 아무 개신는 지역주의에 기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기회주의자다. 이 논평 언론의 주목을 제법 받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논평 지우고 싶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규정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많은 이에게도 나는 말실수 질고 있다. 그런 자취들 지금은 깨끗이 지우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말로 지은 업이다. 지나온 발자국을 지울 수는 있지만 말이나 글로 남긴 자취는 결코 지울 수가 없다.
이것이 말의 성질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의 핵심으로 간결함을 강조했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아주는 것만 못하다. 도덕경 5장에 이러한 노자의 언어관이 잘 드러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어느 날 공자가 자신의 저서를 주나라의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그곳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노자를 찾아왔다. 처음에 노자는 공자의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잔이 비어 있어야 물을 따를 수 있고 타석이 비어 있어야 다자가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그러므로 버리고 비우는 일은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자아 실현이다. 방 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밝은 햇살이 들어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이 잡다한 생각과 지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영원히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걷힌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라는 속담처럼 소통할 수 없다. 맑고 청정한 달빛 같은 우주의 기운으로 영혼을 적시기 위해서는 마음과 머릿속을 비워야 한다.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넓을수록 생명의 기운도 더 충만해지고 삶을 역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치렁치렁 걸치고 있는 사람보다는 단출하고 검소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게서 더 깊은 원숭이를 느낀다. 소박하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라고 생각한다. 삶을 소유물로 여기고 물건이 많을수록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런 사람의 내면을 채운 충만감을 엿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빈 가지의 메타세콰이어가 그저 헐벗은 식물로 보일 것이고 해인사 8만 대장경도 한낱 빨래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굳이 꽃을 보러 정원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의 속에는 이미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기 때문이다. 눈이 온 날의 식물원은 인생 사진을 찍기에 딱 좋은 곳이다. 하얀 눈으로 덮인 식물원에서는 어느 곳이든 그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만 해도 모든 것이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도네가 특히 좋아하는 사진은 살구나무나 매화나무 가지에 살패비 얹혀져 있는 설화. 잎이 모두 져버린 빈 가지에 생겨난 동글동글한 꽃. 눈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 실려있다. 겨울철에도 잎을 떨구지 않는 나무에는 그러한 눈꽃이 생겨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미 매달려 있는 것보다 많아 더 볼 것이 없다. 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에서만 아름다운 서핑을 구경할 수 있다. 봄철에 피는 꽃들이 다 아름답지만 질 때의 모양으로만 보면 나는 목련이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노란 순이나 자줏빛의 넓은 잎으로 활짝 피었다가 질 때에는 두고 떠나는 잎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진달래나 떼와는 사무치게 따르다 잎사귀에 매달려 시들시들하다 마지못해 떨어져 나가는 꽃잎들. 다 가야 할 때 미련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떠나는 목련의 기상을 담고 싶다. 그래서 말년에 명줄이 쉬 끊기지 않으면 단 하루도 연명치료 같은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특별히 당부해 두었다. 남기고 갈 것이 없으니 원이라면 그게 유일한 유언이다.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걷힌다. 비틀즈의 노래를 좋아한다. 그 가운데 내리 삐는 노래는 한때 노래방에 갈 때마다 부를 만큼 애창곡이었다. 곡도 좋지만 특히 가사가 더 좋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다가와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다. 가만히 두렴 가만히 두렴.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지혜의 말이 있다. 시간이 약이다. 속담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과학적이고 예술적이고 낭만적인 말이 바로 이것이다. 속담이다.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덜 힘들어진다.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랴. 많은 영원히 가는 고통과 상처는 없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은 언젠가 지나간다. 고통과 상처를 키우는 것은 무한 마음과 집착이다. 고통과 상처는 사라지라고 외치탄하고 뿌리쳐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진다. 육체의 고통과 상처는 진통제와 연고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시간만이 해결해준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도덕경 15장 탁정서청은 무의자연의 다른 표현이다.
랩이나 시간이 약이다 말의 도덕경 버전이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일부러 휘저어 놓으면 물이 더 탁해지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면 서서히 맑아진다. 나는 위 인용문이 포함한 도덕경 15장을 노자 사상의 백미로 꼽는다. 한편의 시를 연상시키는 문장도 좋지만 도덕경 본문에 나오는 여자와 유자 두 글자를 따서 고향마을에 여유당이라는 서재를 지었다. 힘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아파도 조금 더 견뎌보자. 곧 좋아지겠지. 라고 되뇌인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힐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다 그런 거야. 가 더 좋은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놓을 수 있는 힘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에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을 퇴근하기. 그럴 때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처신이다. 나는 식물화 산책을 좋아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냥 좋다.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진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다잡아야 산책길에 나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작업을 멈추고 현관으로 나가 운동화를 신는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바람막이 점퍼 하나를 걸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하나 들면 그만이다. 그렇게 나서면 자연은 늘 똑같이 나를 반기고 나는 자연의 몸을 맡긴 채 그냥 걷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연은 늘 나를 노린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무이 마른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산책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나는 그런 일상이 좋다. 삶이란 원래 그런 거다. 살아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살아감이 모여 삶을 이룬다. 일상에 굳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달력에 적힌 무슨 일정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고통과 상처는 덜 힘들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것이 중요하며 무심히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만남이 오면 이별이 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지만 무심히 구름이 걷히고 스며들듯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다른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쓸데없는 노력이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다. 인간으로 태어나 완벽한 신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야구에서 아무리 뛰어난 타자라도 10번에 7번은 아웃을 당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얘기에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번 타석에서 아웃을 당해도 다음 타석에 또 들어설 수 있다. 그렇게 주어진 10타석 가운데 3타석에서 안타나 홈런을 치면 영웅이 되고 그러한 기록이 쌓이면 전술로 남는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10번 가운데 3번만 잘해도 된다. 그 정도면 인간으로서 음악 충분하다. 하지만 10번 다 잘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 나도 그랬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크고 고든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뛰어난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훌륭한 말은 조금 언해해 보인다. 도덕경 45장. 위대한 예술 작품들만 봐도 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문나리자는 미소와 눈썹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욱더 신비롭고 비너스는 양팔이 없어 오히려 균형이 맞는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미완성이라 더 매력적이다. 역사에서 우리가 영웅으로 기억하는 인물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음악 없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모두 하나 이상의 인간적인 흠이 있었다. 카이사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거꾸로 사람을 너무 믿지 못했다. 나폴레옹은 키가 무척 작았고 아랫 사람들에게 화를 잘했다. 현대 문명과 단절한 채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미시 교도들은 자신이 만드는 퀼트 제품에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천조각 하나를 넣는다고 한다. 한 제품은 성령만이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보드와 크라이슬러 전설적인 경영인 리 아이아코카는 자서전에서 자신은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확신만 있어도 실행에 옮겼다며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이야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류라고 말했다.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 어떤 일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다.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가지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다. 완벽은 최고의 자학이다. 예쁜 아기 코끼리가 앞을 지나가면 얼른 코끼리 등에 타야 한다. 조금 더 멋지고 큰 코끼리가 오면 타야지 하고 보내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다. 완벽한 딸 하나 없다.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타석에 들어간 타자가 다음 타석에서 더 좋은 안타를 치기 위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다보기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걷힌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있겠는가? 설사 안타를 못 친다 해도 자신에게 날아온 공에는 무조건 배트를 휘둘러야 한다. 많은 철학자 중에 내가 니체를 듣게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네. 채는 다음 기회를 노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도 회장에 나가면 무조건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라고 말한다. 그렇게 현재 충실한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말한다. 예전에 나는 좀 더 연습해서 부끄럽지 않은 솜씨를 갖췄을 때 몸을 흔들어야 하고 남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몸을 흔든다. 그게 개다리준이 됐든 고고가 됐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인생은 실수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법이다. 이제는 조금 부족한 듯 느슨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그냥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뭐든 끄적거리다 보면 실마리가 나온다. 인생이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주어진 일을 무겁게 선택할 필요가 없다. 기다리다가 지치니 가볍게 순간순간에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좋다. 식물은 산책길에서 만나는 해는 할 일을 마치면 서산으로 넘어간다. 나도 그럴 것이다. 내게 주어진 소임을 마치면 언젠가 서산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때까지는 단순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고 소박하게. 느낌과 의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답게 살다가 지는 해를 따라 서산으로 넘어가고 싶다. 삶은 단순하게, 밥상은 소박하게. 19세기 말 미국에서 활약했던 자연주의 철학자 소로는 매사추세츠 콩고드 월든 호수가에서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에 주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소로가 이때의 경험을 쓴 월드는 내 인생 후반기 삶의 지침서가 되었다. 월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는 한 문장으로 약할 수 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이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제발 부탁할건데 당신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여라. 만 대신 5이나 6가지만 하는 게 좋다. 최대한 간소화하라. 하루에 3끼를 먹을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1끼만 먹어라. 가지 요리를 5가지인 해로 줄여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일들도 그러한 비율로 줄여라. 헬렌 이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도 서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다. 이 부부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자연의 법칙에 수습하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 역시 기껏해야 한 끼에 2-3가지 음식을 먹었을 뿐이다. 그렇게 먹고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걷힌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남편인 스콧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인 헬렌도 롬맛, 짠맛, 매운맛, 쓴맛의 5가지 맛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소유나 재물,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한 은유로 쓰였다. 우음도 같은 맥락이다. 원래는 궁상, 각치유의 5가지 기본 음료를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과유불급에 대한 도자식 표현인 셈이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을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쿠로스, 노자가 말하는 소박한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들이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다. 에피쿠로스는 결락이 모든 선의 시초의 근원이라자.
큰 기쁨보다는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의 삶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단순함이 능률을 더 높인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무척 단순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그냥 즐기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공자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을 남겼다. 요즘 내 삶은 무척 단조롭다. 아침 6시경에 일어나 교육방송에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청취하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주로 책을 읽는다. 영어 공부는 필요하기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루틴으로 선택했다. 독서와 집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일순간 재미삼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낙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음주와 골프가 가장 큰 낙이었는데 어느 날 술병과 스코어 카드는 값으로 남길 수 없지만 져서는 값보다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 먹었다. 독서도 범위를 좁혔다. 과거에는 무조건 많이 읽었지만 요즘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제 책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삶을 천천히 여유롭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게 더 끌린다. 그렇게 범위를 좁혔다 보니 도덕경과 장자주역 등은 30번을 넘게 읽었다. 이 밖에 법정 스님이나 유시아 시인의 저서 돌스토이 전집 월든 에밀 같은 책들이 머리맡에 자주 머무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니어링 부부의 가르침대로 먹는 것도 단출한 집밥 위주다. 최근 허준의 동의보검을 읽은 후 니어링 부부의 조화로운 삶을 다시 읽어보니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많이 먹어 탈나는 경우는 있어도 적게 먹어 탈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허준의 음식 철학이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위주의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는 가르침 하나만 실천해도 큰 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담고 소박한 밥상은 최고의 보약이자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소로나 니어링 부부처럼 반드시 산속에 들어가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채 빈부의 격차와 생태의 파괴라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음악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바벨탑을 높이 쌓는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무모한 욕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씻는 채찍을 듣는 대신 언어를 교란했다. 서로 다른 언어 앞에서 결국 인간은 무너지고 와해됐다. 우리는 이처럼 언어의 과학 그 중요를 알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말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10세기 중국의 사상가였던 풍도는 이렇게 말했다. 3.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신체를 베는 칼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끼는 법,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그에 묻지 않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천빛은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도 말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공직 생활도 해보았다. 한때는 정당에 대변실금 쓰는 일도 많았다. 대변실금 전쟁터로 비유하자면 최전방 공격수와 같다. 말이라는 검으로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 대변의 실의 주된 임무다. 그러다 보니 본인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전국을 찌르는 논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지만 마음에 남은 빚은 그보다 훨씬 크고 오래 간다. 내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어떤 대권 주자가 출사표를 던지기 전 여론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간을 보기만 할 뿐 명확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충청 향후에 참석해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언급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그를 공격했다. 아무 개신는 지역주의에 기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기회주의자다. 이 논평 언론의 주목을 제법 받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논평 지우고 싶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규정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많은 이에게도 나는 말실수 질고 있다. 그런 자취들 지금은 깨끗이 지우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말로 지은 업이다. 지나온 발자국을 지울 수는 있지만 말이나 글로 남긴 자취는 결코 지울 수가 없다. 이것이 말의 성질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의 핵심으로 간결함을 강조했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아주는 것만 못하다. 도덕경 5장에 이러한 노자의 언어관이 잘 드러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어느 날 공자가 자신의 저서를 주나라의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그곳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노자를 찾아왔다. 처음에 노자는 공자의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공자가 계속해서 강하게 부탁하자 노자는 먼저 책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공자는 자신의 저서 2권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주저리 설명해 나갔다. 그러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번잡하지 요점만 말하시오. 사람의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자,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먼저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고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사는 집이 단축 야하듯이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결해야 한다. 대화의 신 레디킨즈 왕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은 역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말수를 줄이는 만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능의 신으로 불리는 신동엽과 유재석도 비슷하다. 두 사람은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를 친다. 미하엘 엔데 소설 모모에 나오는 주인공. 모모가 이웃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잘 해결하는 비결도 말을 잘 듣는 것에 있다. 분쟁 당사자 두 사람이 모모를 찾아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두 사람은 저절로 화해한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도중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기치 않게 이를 꼬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처럼 확증 편향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겸손한 태도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이 세상의 평화에 더 많이 기여한다. 말은 각자 외딴 섬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다. 다리가 부실하면 서로 잘 오갈 없듯이 말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려워진다. 품격이라는 단어에 쓰는 품자, 입구자 3개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않으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다. 텅 비어있기에 더 충만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없는 것을 보태는 것이다.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비우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하는 도와 덕도 마찬가지이다. 날마다 비워서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도와 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도는 꽃이고 덕은 그 꽃의 향기다. 날마다 더해서 맑고 청정한 도에 이르면 사람에게서도 연꽃처럼 은은한 향기가 난다. 주말에는 종종 아내와 함께 식물원 대신 한강변 생태 습지를 찾는데 가는 길목에 물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 조성된 공원길을 걷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좋아하는 곳은 센터 공원역 언덕에 있는 메타세카아이어 길이다. 하늘을 향해 쭉 뻗어있는 큰 메타세카이아 나무들이 100여 미터 넘게 줄지어 있는 이 길은 그야말로 명소다. 그래서 녹음이 우거진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로 붐빈다. 하지만 나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이 길을 더 좋아한다. 촘촘 달린 바늘 같은 잎사귀들이 죄다 떨어져 나간 겨울철. 메타세와의 습기를 건너라는 왠지 모를 텅 빈 충만감이 젖어든다. 여름철 푸른 잎사귀로 덮여 있을 때에는 느끼지 못하는 충만감을 겨울철 나무 군상에 느끼는 것이다. 비어있어 더 충만하다는 도덕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본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텅 비어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온다. 도덕경 5장. 성성한 잎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빈가지로 묵묵히 서있는 겨울철의 메타세커야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삶에서 비울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인디언들은 12월을 치매 무소유의 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말끔히 비워내고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우뚝 서있는 메타세코야 아메리카노 나무를 보면 왜 그들이 12월을 그렇게 부르는지 절로 알게 된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일은 자기 희생이며 사랑의 실천이다. 나뭇잎은 자신을 비워 나무를 가볍게 하고 그 대가로 이듬해 봄 새로운 생명을 는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고 씨앗이 삭지 않으면 곡식의 싹을 틔울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자연뿐 아니라 인공물에 그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비누는 물에 녹아 없어져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의 몸에 더러운 때를 씻어준다. 세간살이를 들여놓기 전에 텅 빈 방을 떠올리면 보자가 말하는 비움의 의미를 더 쉽게 깨닫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되게 비움이라는 빈 지갑부터 떠올린다.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에게 비움은 곧 결핍, 빈곤이다. 그러나 잔이 비어있어야 물을 따를 수 있고 타석이 비어있어야 다자가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그러므로 버리고 비우는 일은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자아 실현이다. 방 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밝은 햇살이 들어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이 잡다한 생각과 지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영원히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거친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라는 속담처럼 소통할 수 없다. 맑고 청정한 달빛 같은 우주의 기운으로 영혼을 적시기 위해서는 마음과 머릿속을 비워야 한다.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넓을수록 생명의 기운도 더 충만해지고 삶을 역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치렁치렁 걸치고 있는 사람보다는 단출하고 검소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게서 더 깊은 원숭이를 느낀다. 소박하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라고 생각한다. 삶을 소유물로 여기고 물건이 많을수록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런 사람의 내면을 채운 충만감을 엿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빈가지의 메타세콰이어가 그저 헐벗은 식물로 보일 것이고 해인사 8만 대장경도 한낱 빨래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굳이 꽃을 보러 정원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의 속에는 이미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기 때문이다. 눈이 온 날의 식물원은 인생 사진을 찍기에 딱 좋은 곳이다. 하얀 눈으로 덮인 식물원에서는 어느 곳이든 그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만 해도 모든 것이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도네가 특히 좋아하는 사진은 살구나무나 매화나무 가지에 살패비 얹혀져 있는 설악. 잎이 모두 져버린 빈가지에 생겨난 동글동글한 꽃. 눈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 실려있다. 겨울철에도 잎을 떨구지 않는 나무에는 그러한 눈꽃이 생겨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미 매달려 있는 것보다 많아 더 볼 것이 없다. 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에서만 아름다운 서핑을 구경할 수 있다. 봄철에 피는 꽃들이 다 아름답지만 질 때의 모양으로만 보면 나는 목련이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노란 순이나 자주빛의 넓은 잎으로 활짝 피었다가 질 때에는 두고 떠나는 잎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진달래나 떼와는 사무치게 따르다 잎사귀에 매달려 시들시들하다 마지못해 떨어져 나가는 꽃잎들. 다 가야 할 때 미련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떠나는 목련의 기상을 담고 싶다. 그래서 말년에 명주리시 끊기지 않으면 단 하루도 연명치료 같은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특별히 당부해 두었다. 남기고 갈 것이 없으니 원이라면 그게 유일한 유언이다.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거친다. 비틀즈의 노래를 좋아한다. 그 가운데 내리 삐는 노래는 한때 노래방에 갈 때마다 부를 만큼 애창곡이었다. 곡도 좋지만 특히 가사가 더 좋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다가와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고 가만히 두렴 가만히 두렴.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지혜의 말이 있다. 시간이 약이다. 속담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과학적이고 예술적이고 낭만적인 말이 바로 이것이다. 속담이다.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덜 힘들어진다.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랴. 많은 영원히 가는 고통과 상처는 없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은 언젠가 지나간다. 고통과 상처를 키우는 것은 무한 마음과 집착이다. 고통과 상처는 사라지라고 외치탄하고 뿌리쳐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진다. 육체의 고통과 상처는 진통제와 연고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시간만이 해결해준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도덕경 15장 탁정사청은 무의자연의 다른 표현이다. 랩이나 시간이 약이다 말의 도덕경 버전이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일부러 휘저어 놓으면 물이 더 탁해지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면 서서히 맑아진다. 나는 위 인용문이 포함한 도덕경 15장을 노자 사상의 백미로 꼽는다. 한편의 시를 연상시키는 문장도 좋지만 도덕경 본문에 나오는 여자와 유자 두 글자를 따서 고향마을에 여유당이라는 서재를 지었다. 힘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아파도 조금 더 견뎌보자. 곧 좋아지겠지. 라고 되뇌인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힐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다 그런 거야. 가 더 좋은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놓을 수 있는 힘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에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을 퇴근하기. 그럴 때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처신이다. 나는 식물화 산책을 좋아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냥 좋다.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진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다잡아야 산책길에 나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작업을 멈추고 현관으로 나가 운동화를 신는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바람막이 점퍼 하나를 걸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하나 들면 그만이다. 그렇게 나서면 자연은 늘 똑같이 나를 반기고 나는 자연의 몸을 맡긴 채 그냥 걷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연은 늘 나를 노린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무이 마른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산책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나는 그런 일상이 좋다. 삶이란 원래 그런 거다. 살아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살아감이 모여 삶을 이룬다. 일상에 굳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달력에 적힌 무슨 일정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고통과 상처는 덜 힘들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것이 중요하며 무심히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만남이 오면 이별이 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지만 무심히 구름이 걷히고 스며들듯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